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학편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먼저 가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먼저 가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용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뭐 전 나오면 뻔하죠, 그죠? 전 나오면 영웅서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인물의 고난과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도덕적 결단에 의한 행동이 있는가 하면 외적 인물과의 갈등과 음모에 의한 시련이 막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결단 하면 주로 유교적 가치관이죠. 유교적 가치관은 뻔하죠? 충효 사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충효 사상, 도덕적인 결단, 올바른 행동을 하기로 결단을 한다. 그럼 갈등과 음모에 의한 시련이 반드시 있죠. 시련과 고난. 그래서 그런데 주인공이 겪는 위기와 희생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부용전은 입체성을 지닌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용전에 관련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할 것이다. 자, 다시 앞에 페이지로 가보시면 특히 이 작품은 입체적이라는 거죠. 부용의 나이가 13세요. 뇌성의 나이가 10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뭐라 이렇게 했죠. 라 이런 것은 뭐라고 하죠? 뭐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연이가 얘기해 보세요. 뭐뭐이라. 자, 구어체라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판소리 사설 문체에서 주로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어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어체는 뭘까요? 뇌성의 나이가 10세였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10세라. 여럿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야기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관객들이 앉아서 판소리 창자가 설명해 준 것을 듣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문체가 그대로 사용됐다. 전에서는 대체로 이런 문체가 사용되죠.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빈소를 붙들고 우는 말이 가난한 상태죠. 지금 시련과 고난이 있어.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있습니다. 자, 길가의 강시가 뭐죠? 강시.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에다가 딱 놓은 강시. 시체. 이렇게 쌓아놓은 시체 있죠. 다 무덤이 있건만은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매 살아서 무엇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랍니다. 부모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어. 슬프게 통곡하더라. 울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잠들었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너희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해서 중간에 어떤 노인이 등장했죠. 그래서 일종의 조력자 겸 계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학원을 놀라서 잠을 깨 살펴보니 노인은 간 곳이 없으나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고 밤은 이미 깊어서 밤의 색깔이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자, 이 부분이 뭐죠? 시간의 경과. 그래서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 계시를 주었는데 이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잠을 깨어가 나왔기 때문에. 꿈이었죠. 그래서 부용은 뇌성을 붙들고 뇌성은 부용을 붙들고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산신령이 아마 도와줬나 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묘터를 가르쳐주니 즐겁거니와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장례를 치를 만한 어떤 여력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능 땅 강한림 댁에서 종을 많이 부린다니 내가 몸을 그 댁에 팔아. 그러니까 종으로 취업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종으로 들어가겠다. 재물을 얻어서 장사를 편안하게 하리라. 다시 하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거죠. 뻔하죠? 효사상이죠.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나 혼자 팔리게 하였는가? 우리 남매가 함께 가자. 누나예요. 자, 뭐죠? 여성, 영웅. 부용전이니까. 부용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용,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이죠. 이름이. 그래서 우리 막 여성 이름에 막 설화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화 이런 거 있죠. 꽃에 비유한 거예요. 꽃화자를 막 쓰는 경우. 자, 남매가 함께 가자 하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따라가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매, 형제의 우애가 또 돈독하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하는 듯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뭐죠? 별로 쉬운 게 아닌가 보지? 채희가 얘기해 보세요. 감정이입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죠. 서술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논평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한다. 일종의 감정이입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왜냐하면 슬퍼하는 듯하더라 해서 자연물들까지도 저렇게 슬퍼할 만큼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남매의 가는 모습을 보고 짠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강한림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장례를 치릅니다. 부용이 강한림 부부의 총애를 받자 그들의 딸인 난총은 부용을 질투하여, 꼭 이런 게 나오죠. 부용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난총은 결국 반동인물이면서 해코지를 하죠. 그죠? 반동인물. 자, 그래서 부용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한다.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손병진이 여주 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려갑니다. 자, 괴롭히겠죠, 당연히. 자, 몸종으로 데려가서는 자기의 어떤 분풀이를 하고 죽여버리려고. 자, 그래서 이 반동인물에 의해서 부용에게 또 시련이 지금 닥친다. 자, 그러니까 고전 문학 나오면 거의 뻔해요. 혼사장애 혹은 사랑하는 남녀에게 닥친 시련, 아니면 여기는 여성 영웅이 왜냐면 부용전 이랬으니까 여성적인 영웅이 결국 어떤 시련을 거치고 나서 뭔가 끝까지 이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정말 남성처럼 원더우먼이 되어서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꾀를 얻지 못해.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꾀를 얻었는데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 자사가 백파강에 수륙제를 지낼 때 했습니다. 자, 수륙제가 뭘까요? 물귀신 천도 굿이에요. 물귀신을 달래주는 굿이란 말이에요.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귀신 달래는 굿, 수륙제를 지낼 때 돈과 곡식을 많이 넣고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내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 해서 부용의 위기죠. 제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인신공희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 부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너 가다가 물에 빠뜨려서 너 제물로 쓸 거야. 내가 무슨 소나 돼지도 아니고 소나 돼지를 거기 물에 넣는 것도 우리가 끔찍할 판인데 사람을 지금 넣는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를 물에 넣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굿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정신없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자,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다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한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자, 한림의 덕택, 자신을 돌봐준 그 주인의 덕택, 강한림의 덕택을, 딸과 다르게 부모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용의 덕성이 있죠.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 다만 한이 있는 것은 뇌성을 못 보니 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동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죽게 되니 한입니다 하고는 이튿날 길을 떠나서 백파강에 딱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 울고 백구는 편편이입니다. 백구가 뭐죠? 백구. 갈매기입니다. 진돗개 이러시면 안 돼요. 갈매기가 편편이입니다. 그러니까 갈매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왕래하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 구불구불 출렁출렁 생동감을 높이죠. 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운 기세, 그죠? 물길이 무서운 기세를 구불구불한데 막 출렁출렁하니까 마음을 다 녹일 정도로 무서웠다 이 말이에요. 자, 태산 같은 큰 배에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너른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왕래하니 적벽강 싸움인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적벽강 싸움인가 고사인용이죠. 그래서 강바람이 굉장히 세차다. 세찬 바람입니다. 임술령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했습니다. 임술년 가을 7월 보름인가 고사가 인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도도 높이 막 치는 아주 무서운 물가에 지금 딱 도달했습니다. 자, 그 강이 바로 백파강이죠. 백파강은 지금 부용에게 들이닥친 위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위기는 뭐 극복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위기입니다. 부용은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겠죠. 자, 강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뱃사공들의 거동보소 그랬습니다. 거동보소.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사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관객의 동의를 구하는 서술입니다. 저기 거동보소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위에 만약에 판소리라면 뱃사공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거동보소 이런 게 나온다. 따라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적어도 판소리 사설 문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절한 뒤에 비는 말이 보통 거동보소 하면 여기는 냉소, 비판 이런 게 담겨있어요. 저 하는 거동 좀 봐 이거예요. 그래야 생동감을 주죠. 판소리에서는 혼자 다 하니까. 강 속의 수신님은 천리 장강 깊은 물에 풍랑을 없애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자, 비판의 이유입니다. 자,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사람 하나 바칠 때니까 강물을 잔잔하게 해서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모습. 이때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맣같이는 슬피 운다. 그죠?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 이런 부용전에 이렇게 인신공의 이런 걸 꼭 우리가 읽어야 되나?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고전 소설을 이렇게 읽히려고 하는지. 내가 그 수능 시험 딱 보고 나서 저런 고전 소설 읽어본 게 유일한 작품이 구운몽이에요. 근데 나는 맨날 이거 모의고사 분석해 주느라 맨날 읽어야 돼. 너무 짜증나 이거. 고전 소설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맣같이는 슬피 온다.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해서 우는 말이. 자, 그래서 좀 절망감이죠. 자기 이제 죽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슬피 통곡하면서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춘향전도 읽고 금오신화 같은 것도 읽기는 읽었네요.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금능 땅에 가거든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서 황성에 간 부용은 백파강 수륙제 때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좀 전해다오 했습니다. 기러기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되었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주소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나를 좀 살려주소. 그죠? 죽음 앞에 두려움이죠. 죽기 싫어하는 건 똑같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종이라 하더라도. 자, 수륙제를 다 지낸 후 난총이 부용을 불러서 이거 이제 악인이죠. 그죠? 어서 물에 빠져라. 재촉하니 옥 같은 두 귀 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점점이 피가 된다 이랬습니다. 자, 요것은 과장법이죠.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몹시 슬퍼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눈물이 정말 피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매우 슬프다 이런 겁니다. 자,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며 통곡하다가 섬섬옥수입니다. 섬섬옥수는 여성의 고운 손을 예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용은 귀 밑에가 옥같이 하얀 피부에다가 고운 손을 갖고 있다. 저고리 뒤집어 쓰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신공희설화 모티프를 지금 사용한 것이죠. 그죠? 심청전 이후에 이런 이야기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사용했죠?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편집자적 논평. 똑같습니다. 뱃사공들도 슬프게 여겨. 이윽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웠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 잠기게 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물 위에 이만큼 띄었다가 콱 물에 빠지게 했다. 엎어져서. 자, 이때 난데없는 하나의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르며 부용을 건져서 씻고 옷같이 잘생긴 선동입니다. 선동은 초월적 세계의 존재죠. 천상에서 내려왔다. 따라서 이 부용은 뭐가 되겠나요? 고귀한 인물이죠. 보호를 받죠. 당연히 선동은 이제 조력자입니다. 근데 조력자인데 어디에 조력을 받느냐 하면 하늘의 조력을 받는다. 자, 배 앞에 깃발을 달았는데 만고입니다. 만고란 말은 그 세상에 만고 영웅이다. 이 말은 세상에 비길 데가 없다면 세계 최고 이 말. 역사상 최강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효녀 부용의 배라고 황금으로 만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겼거늘
누가 감히 그 신기함을 알겠는가?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물에 빠졌는데, 재물로 바쳐졌는데, 선동, 하늘에 이제 그 심부름꾼, 천상계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착한 부용이를 건져 올린 거예요. 구해줬습니다. 자, 선동이 배를 젓지도 아니하여도 빠르기가 화살 같더라. 그래서 비현실적이죠. 배를 안 젓는데 어떻게? 이것은 비현실적, 즉 전기적입니다. 선동이 나타난 것 자체가 이미 전기적이죠. 그죠? 판타지가 일어나지 않고는 얘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동이 손병진을 꾸짖어. 손병진이 누구죠? 난총의 남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한님 집안의 사위란 말이에요.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의 말을 믿고서 듣고 만고에 다시 없는 효녀를 죽이려고 하니 옥황상제가 미리 아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사건이 천상계, 즉 초월적 세계와 어우러져서 지금 이루어지는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해 용왕에게 분부하셨다. 난총은 마음 씀씀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가 없어서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흉계, 나쁜 계략을 늘 꾸미니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낭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급히 가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래서 부용은 살리고 그 다음에 난총은 죽여버렸습니다. 자, 강 중간에 이르러 황성으로 가더라. 자, 이윽고 배를 언덕에 딱 대고는 유리병 하나를 줍니다. 자, 세상 요긴한 물건이다. 쓸 곳이 있으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되어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누구하고 닮았어요? 심청전하고 매우 닮았죠. 흡사하죠. 그죠? 심청전의 다른 버전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승의 황후가 된다 이 말은 왕의 부인이 될 것이다. 지금 누 집의 몸종이었는데 지금 황후가 되어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준 하늘의 신물 있죠. 신적인 물건, 신물입니다. 기이한 물건과 더불어서 계시가 나타나죠. 즉 복선이 있습니다. 선동이 와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일러줬으니까 암시가 아니에요. 복선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시는 두고 봐.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게 암시죠. 너는 나중에 만승의 황후가 될 것이다. 일러줬어요. 복선입니다. 요거를. 암시와 복선의 차이입니다. 이런 걸 낼까 과연? 하직하고 가거늘 부용낭자가 백사장에 앉았으니 이상한 구름. 그죠? 그 다음에 향내가 진동. 그래서 부용이 아주 고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고귀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자 미상 부용전 이렇게 되었죠. 그지? 심청전도 알고 보면 천상계, 초월적 세계에서 용왕이 구해줬잖아요. 그죠? 여기는 옥황상제가 심지어 용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부용 구해라. 왜? 착한 사람이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지? 부모 장례를, 뭐 힘들면 대충 땅 파가지고 그냥 가매장 해도 되는데,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하겠기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도덕적 결단에 의한 행동이 있고, 그에 보답하는
초월적 세계에 도움이 있었다. 입체적인 구성이 나타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잘 보시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부용과 관련하여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자, 기억은 이 자리예요. 부모님 그 눕혀놓은 자리였죠. 자, 니은은 금능 땅입니다. 강할림 집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백파강입니다. 위기.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현실 세계, 기억은 이 자리니까 그 자리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야.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니은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이고 디귿은 좌절의 공간이다. 뭐 답 딱 나왔네요. 그죠? 2번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능 땅에 종으로 팔려갖고 돈을 받아야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으니까 백파강은 위기의 공간이다. 자, 디귿은 기억에서의 결핍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디귿은 전혀 상관이 없어. 둘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 디귿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 디귿 모두 갈등이 발생했죠. 금능 땅에 갔더니 난총의 미움을 받았어. 백파강에 갔더니 난총이 죽이려 했다. 그죠? 틀렸습니다. 기억에서의 시련은 니은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않았습니다. 니은을 통해서 해결되죠. 기억 시련은. 그러나 디귿에서 심화된다. 기억과 디귿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아까 3번하고 똑같아요. 기억은 부모님 장례를 치러드리는 문제고 디귿은 생명의 위협이죠. 그죠? 따라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디귿에서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 가난 때문에 팔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에 변형 문제가 더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좀 보고 갈게요. 자, 3번 아까 우리 봤던 입체적인 거 보시면 자, 부용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체성을 지닌 작품. 어릴 적 부모 잃고 악인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영화 성취한 얘기. 맞겠죠? 자, 스스로 강한님의 몸종이 되기로 한 것은 효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적 결단. 맞죠? 부모의 죽음과 달리 외적 인물로 인한 부용의 시련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해결됐죠? 그치?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결했다. 자, 그 다음 4번. 부모의 부재, 난총과의 갈등. 이것은 매우 입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맞는 것이죠. 자, 5번. 부용이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계략을 역이용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난총의 계략을 역이용한 게 아니에요. 난총의 계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하늘이 도와줘.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A와 B의 발화 보겠습니다. A, B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뭐냐면 A는 부모 장례가 불가능하여 슬픔을 토로한 것. 자, B는 뭐냐면 선동의 계시와 그 다음에 신물을 선사하는 거죠. 하늘의 물건을 선사해줬다. 자, 그래서 A를 보시면 황산의 옛 무덤,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건만은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대비를 통해서 부모를 안장을 해줄 수가 없어. 비극성. 이건 맞네요. 자, B에서는 미래를 예견하여 대상의 중요성. 자, 내가 지금 주는 이 유리병.
매우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답이네요.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2, 3, 4가 왜 틀렸는지를 일단 봐야겠죠. 시간 순서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장례 지낼 수 있고, 심지어 버려진 시체도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는, 어린 남매 둘이 남았으니 장례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B에서는 시선의 이동 없었죠. 자, A에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B에서는 청자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평가.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2번과 3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청자와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이랬는데 질문이 아니죠. 살아서 무엇하리요. 질문이 아니라 설의법입니다. 우린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고, B는 참 명령을 통해서 청자의 부정적 측면 질타, 칭찬했는데 뭐 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 A와 B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현대소설 전상국의 겨울의 출구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먼저 이 소설이 어떤 형상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